너 지금 내 남편 손잡고 뭐 하는 거야? 혜진아, 이제 할 때도 됐잖아. 네 남편 원래 내 사람이었어. 뭐라고? 오늘 사연은 윤혜진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윤혜진입니다. 올해 65이 되었고 남편 박성준과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행복한 여생을 누릴 사모님이라 말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저의 역할이자 의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저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중견 건설 회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에 헌신하는 단정한 분이셨습니다. 딸 넷 중 셋째였던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대학에서는 문학을 전공하며 작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여자가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강했고 저 또한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남편 박성준을 만난 건 22,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6살 연상이었고 당차고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키워가던 그는 저에게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고 그런 모습이 제게는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 역시 박성준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야망 있는 젊은이가 장래가 촉망된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당시 그리 탄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 어려움을 토로하자 아버지는 가정을 이루려면 기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남편의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결혼 후 몇 년 만에 회사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내조에 힘썼습니다. 사업을 돕기 위해 가끔은 회사 서류도 정리하고 접대 자리에 함께 나가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을 초대하면 정성껏 상을 차렸고 남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가정을 돌보는데 전념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바빠졌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말이면 가족여행을 가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했습니다. 저와의 관계도 한결같았습니다. 혜진아, 내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어. 남편은 그렇게 제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늘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사업이 더욱 번창하면서 그는 점점 바빠졌고 해외 출장이 잦아졌으며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았지만 남편은 예전처럼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사소한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게 무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더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곤한 날이 많아졌고 신경이 곤두선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더 조용히 내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은 점점 저와의 대화조차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사업 탓이라 여겼습니다. 원래도 회사 일이 많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남편은 집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 사업이 확장되면서 거래처 관리가 중요해졌어.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잡혔어. 그렇게 말하며 늦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의심하기보다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건강 좀 챙겨. 괜찮아, 혜진아. 이제 좀만 더 하면 회사가 안정될 거야. 예전 같았으면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을 텐데 남편은 요즘 제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손을 잡으려 하면 자연스럽게 피했고 무언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마저도 나이가 들었으니 예전 같을 수 없겠지라고 애써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레스룸을 정리하던 중 낯선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여성 구두와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당신이 사준 거야? 조심스레 물었더니 남편은 순간 움찔하는 듯 하더니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거래처 사모님 선물이야. 중요한 분이라 신경 좀 썼지. 이상했습니다. 원래 남편은 이런 걸 직접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점들은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명절이 되면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가족여행을 갑자기 취소했고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 놓거나 방해금지 모드였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마주칠 때도 왠지 저를 보는 시선이 어색했습니다. 요즘 사장님 진짜 젊어지셨어요. 완전 사랑꾼이시던데요? 그러니까요. 요즘 기분 좋으신가 봐요. 식당에서 직원들이 하는 농담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장 믿었던 친구 김수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혜진아,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응? 아니야. 그냥 좀 바빠서 그래. 김수미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로 만나 40년 넘게 자매처럼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제 결혼식 날 눈물까지 흘리며 혜진아, 넌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해줬던 사람. 남편과 싸우면 누구보다 먼저 전화를 걸어 그 인간 또 뭐라고 했어? 너한테 그러면 안 되지. 하며 제 편을 들어주던 사람. 제 생일마다 가장 먼저 연락해 우리 혜진이 올해도 멋지게 살았네. 라고 축하해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김수미가 요즘 따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처럼 만나 웃고 떠들었지만 문득문득 그녀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에서 가방을 보다가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출장을 간다고 했던 그날 남편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껏 멋을 낸 트렌치 코트를 입고 남편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김수미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남편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다정하게 속삭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휘청이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땐 두 사람이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몸을 숨긴 채 두 사람이 앉은 자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준 오빠, 우리 이제 너무 오래 끌었어. 혜진이 눈치챌 수도 있잖아.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곧 다 정리될 거야. 정리? 언제까지?
난 더는 남몰래 몰래 이런 관계로 살고 싶지 않아. 수미야, 걱정하지 마. 혜진이랑 이혼 준비하고 있어. 재산 정리도 마무리 단계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과 내 친구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 재산 정리까지 마무리 단계. 숨이 가빠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을 믿어온 친구, 40년을 함께한 남편. 그들이 내 눈앞에서 나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김수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런데 혜진이가 쉽게 이혼해 줄까? 그 여자는 너무 착하잖아. 오빠한테 아직도 헌신하는 거 보면 안쓰러울 정도야. 그렇지.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야지. 나랑 살면서 불안정해졌다는 기록이 있으면 혜진이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 수 있어. 그럼 강제 입원 같은 거? 응. 그러면 법적으로 이혼이 쉽게 성립되겠지. 그 순간 차가운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 정신병원에 넣으려 한다고? 김수미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진짜 무섭다. 근데 그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수미야, 우린 이제 앞만 보고 가야 해. 혜진이? 걔는 그냥 버려도 돼.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남편과 친구가 내 인생을 쓰레기처럼 버리려 하고 있었죠. 내 모든 걸 바쳐 사랑했던 사람과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친구가. 저는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김수미,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을. 그 시간 동안 저는 두 사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김수미와는 매주 만나 점심을 먹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으며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힘들 때마다 김수미에게 하소연하며 성준 씨가 요즘 많이 지쳐 보여 라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김수미는 제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오빠는 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넌 정말 좋은 아내야.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제가 남편을 걱정하고 가정을 지키려 애쓸 때 김수미는 남편의 품에서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그들이 이제 저를 쓰레기처럼 버릴 준비를 끝마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를 없애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제 모든 걸 빼앗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남편은 왜 이혼 서류 한 장 내밀지 않고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던 걸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곧 상상도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김수미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무 일도 모르는 척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미야, 우리 오랜만에 와인 한잔 할까? 갑자기? 응,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나도 오랜만에 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싶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먼저 김수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남편과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마치 저더러 그냥 들어오라는 듯 버젓이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김수미의 집 거실 한복판에서 남편과 김수미가 다정히 와인을 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보여준 적 없는 표정으로 김수미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김수미는 다리를 꼬고 앉아 남편의 손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김수미가 남편에게 농담하듯 말했습니다. 오빠, 근데 우리 진짜 오래 걸렸어. 혜진이 바보 같아서 다행이야. 눈치 하나 못 채고. 그러게. 그래도 이제야 다 정리됐으니까 괜찮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 앞에 나섰습니다. 김수미와 남편이 동시에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김수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리를 꼬며 와인잔을 흔들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이렇게 빨리 눈치챌 줄 몰랐네. 마치 제가 당연히 알게 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 남편,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랑 너무 행복했어. 몰랐어? 넌 그냥 명목상 아내일 뿐이야. 우리한텐 널 버릴 준비가 이미 끝났거든. 그리고 그녀는 태연히 제 앞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이 사람들 대체 언제부터 저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혜진아, 미안하지만 난 더는 너랑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이혼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까지 해? 그 순간 김수미가 저 대신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바보 같으니까 내가 직접 알려줄게. 너랑 이혼하면 재산이 반으로 나뉘잖아. 그건 싫거든. 그냥 너를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가 전부 가질 거야.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김수미는 제 표정을 비웃듯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남편, 내가 정신병이 있다는 진단서까지 받아놨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기록 남겨두면 법적으로 넌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신병? 진단서? 대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걸까요? 그때 남편이 마치 다 끝난 이야기라도 되는 듯 말했습니다. 혜진아, 편하게 생각해. 우리도 내가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40년을 함께한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하다니.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저를 완전히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는 제 표정을 보며 흡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한 듯.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과 김수미가 저를 없애려 한다면 저는 그들을 먼저 무너뜨릴 것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화면에는 김수미와 남편 박성준이 주고받은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곧 없어질 거야. 준비는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우리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래, 정신병원에 넣고 나면 그녀가 가진 모든 게 우리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복수의 의지가 더 강하게 불타올랐습니다. 이 녹음만 있으면 끝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들을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협박이자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까지 계획했다면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자들을 철저히 끝장낼 생각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선 사모님이 소유한 재산과 회사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남편분이 회사 회장이긴 하지만 초기 자본금의 80% 이상이 사모님 측에서 나온 게 맞습니까? 네. 제 친정에서 지원해 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믿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죠. 그러면 법적으로 회사를 되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김수미가 저를 없애려 했던 순간을 떠올리자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시작해요. 며칠 후 저는 언론사에 익명의 제보를 넣었습니다. 유명 기업 회장의 충격적인 이중생활. 아내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던 재벌 회장의 추악한 음모. 10년 넘게 내연녀와 관계를 유지하며 아내를 기만한 기업인. 그리고 제 손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기사가 터지자 회사는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내부에서 박성준을 회장직에서 해임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혜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했던 대로 돌려주고 있는 거야. 혜진아, 제발 우리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그래,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실수? 날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 게 실수야? 그건 그냥 김수미가 하자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이제 와서 김수미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남편의 회사 지분을 압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제 명의로 제공되었고 법적으로 저는 회사를 되찾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권한이 박탈되고 그의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몰락하자 김수미는 빠르게 남편을 버리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조사한 결과 김수미가 과거에도 여러 남자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재산을 챙긴 기록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유부남들과의 스캔들, 결혼 사기, 거짓 임신으로 돈을 뜯어낸 사건까지. 저는 변호사와 함께 그녀의 모든 악행을 정리해 기자들에게 넘겼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 대서특필된 기사가 터졌습니다. 고위층 불륜녀, 과거에도 유부남들과 스캔들. 수십억 뜯어낸 사기 행각, 그녀는 전문적인 꽃뱀. 남편을 버린 내연녀, 이번엔 또 다른 재력가를 노리고 있었다. 기사가 터지자 김수미가 그동안 접근했던 재력가들이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호화로운 호텔에서 생활하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거처를 잃었고 그녀가 잡아두려 했던 세 남자들은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과거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에게 돈을 뜯긴 전 남편, 사기 결혼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 그리고 그녀의 거짓말에 휘둘려 인생을 망친 사람들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분노하며 김수미를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여자 제 인생을 망쳤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이 밝혀지는군요. 철저히 응징해야죠. 결국 김수미는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되고 그녀가 숨겨둔 재산도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그녀는 결국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한때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졌던 남자는 이제 단돈 몇만 원을 쥐고 길거리를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회사에서도 쫓겨나자 그는 그제야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 오는 밤 초라한 고시원의 낡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 젖은 옷, 거칠어진 피부, 텁수룩하게 자란 수염. 한때 잘 나가던 기업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혜진아, 미안하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되겠냐?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혜진아, 나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이제 와서 내 돈으로 사업 키워놓고 내 절친이랑 날 배신해놓고 내가 정말 미쳤었어. 너 없이는 안 돼. 제발.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해 보였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저 또다시 기생할 곳을 찾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내가 불쌍해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 혜진아, 제발.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수미도 날 버렸어. 그럼 길에서 죽든가. 그건 내 선택이야. 그는 필사적으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혜진아, 우리 40년을 함께 했잖아. 그런 정까지 없니? 저는 코웃음을 치며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너한테는 있었어? 날 정신병원에 보내고 내 돈을 가로채고 날 완전히 버릴 생각이었으면서.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떼었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에게 남이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빗속을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